나는 그를 들었다. 그래서는 안 되었지만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고요함을 거칠게 찢고 내 귀 바로 옆에서 낮고 쓰디쓴 소리로 파고들었다. 대체 언제까지 모두에게 짐이 될 거야, 지수야? 그냥 죽었어야 했어.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눈을 뜰 수도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느꼈다. 그의 말에 담긴 독, 한마디 한마디에 배어있던 혐오. 내가 결코 들어서는 안 될 진실의 무게.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 울고 싶었고 왜 그러는지 묻고 싶었다. 하지만 내 몸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혼수 상태에 빠지면 꿈도 꾸지 않는 깊은 잠속을 떠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건 거짓이다. 진실은 훨씬 더 잔인하다. 그곳은 그림자와 메아리로 가득 찬 중간지대다. 자신의 몸에 갇힌 채 목소리도 힘도 없이 오직 생각과 외부 세계의 희미한 조각들만이 닿을 수 있는 곳. 내게 그 세계는 기계음, 문이 열리는 소리, 누군가의 조용한 울음처럼 들려왔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 남편, 민혁.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는 아직도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이사회 회의에 늦지 않으려고 운전 중이었던 순간. 피곤했고 분기보고서 생각에 빠져 있었다. 그 다음 순간 모든 것이 사라졌다. 의사들은 부모님께 뇌에 큰 충격을 받은 사고라고 설명했다. 신호를 무시한 운전자가 내 차를 들이받았다고. 그 충격은 기억나지 않지만 어둠 속에서 깨어난 순간은 기억난다. 움직이지 않는 몸, 고요함, 내 몸이 더는 내 것이 아니었다는 감각. 처음 며칠 동안은 거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기계의 부드러운 빗소리, 발소리. 그러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떨리는 목소리,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지수야, 들리니? 우리 여기 있어. 사랑해. 꼭 돌아와야 해. 그녀에게 달려가 손을 잡고 내가 살아있다는 걸 전하고 싶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소리치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민혁이 왔다. 그의 발소리보다 먼저 코롱 냄새가 느껴졌다. 철저히 계산된 냄새. 마치 그의 모든 것이 그랬던 것처럼. 그는 간호사들에게 친절하게 인사했고 의사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내 옆에 앉아 내 머리를 빗어주었다. 사람들이 볼 때만 하던 방식 그대로. 여보, 넌 강한 사람이야. 이겨낼 거야. 그날 나는 울었다. 그가 아직 날 사랑한다고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잠시나마 그럴지도 모른다고 착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틀렸다. 세 주째가 되었을 때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방문은 점점 짧아졌고 그의 손길은 점점 차가워졌다. 그가 내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아니, 말한 것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나를 무시한 채 짜증과 짐을 토로하듯 말하고 있었다. 네 회사는 너 누워있는 동안 피를 흘리고 있어. 비밀번호도 안 남겨놨지. 나가 떨어질 방법 하나도 없잖아. 그의 목소리에는 사랑이 없었다. 오직 실망과 조바심뿐. 나는 그를 믿었다. 함께 세상을 만들었다고 믿었다. 우리 둘이 함께 일군 사업, 삶, 이미지. 나는 그가 아무것도 없던 시절, 단지 야망과 매력만으로 나를 찾아왔을 때 그를 내 세계에 들였다. 그리고 이제 나는 여기 갇혀 있고 그는 내가 이룬 것을 계산하고 있었다. 가장 괴로운 건 경고할 수 없다는 것. 부모님께 말할 수 없고 눈 한 번 깜빡일 수조차 없다는 것. 블레이크 박사는 자주 내 병실을 찾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안정적이었으며 거의 위로처럼 느껴졌다. 그는 부모님께
뇌신경의 회복 가능성과 감각 자극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한번 이렇게 말한 적 있다. 이런 환자들도 듣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말하는 건 중요합니다. 어머니는 그 말에 매달렸다. 아버지는 묵묵히 내 손을 잡고 있었지만 그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나는 답하고 싶었다. 단 한 번만이라도. 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민혁은 계속해서 왔다. 가면을 쓴 채로 꽃을 들고 짐짓 피곤한 한숨을 쉬며. 하지만 방에 아무도 없을 때면 그의 가면은 벗겨졌다. 그리고 점점 내가 알던 민혁은 무너졌다. 나는 배신이란 한순간에 칼로 찌르는 것 같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때로는 조용하고 서서히 진행되며 당신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를 통해 일어난다. 그는 내가 듣지 못할 거라 생각했다. 기억하지 못할 거라 믿었다. 하지만 나는 기억했다. 모든 말, 모든 속삭임. 언젠가 그가 한 말들을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민혁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방문했다. 그건 사랑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보여야 했기 때문이다. 그는 매주 흰 장미를 들고 왔다. 항상 흰색, 항상 완벽하게 손질된. 병원 로비를 지나며 적절한 슬픔과 침착함을 적절히 섞은 얼굴로 간호사들에게 인사하고 누군가 위로를 건네면 어색하지 않게 미소 지었다. 세상은 그를 포기하지 않는 남편으로 봤다. 하지만 나에게 그는 내가 한때 사랑했던 낯선 사람이었다. 그는 내 침대 곁에 앉아 내가 좋아하지도 않았던 책을 읽었다. 그의 목소리는 단조롭고 집중하지 않은 채 흘러갔다. 이제는 내 손도 잡지 않았다. 누군가 들어올지도 모를 때를 대비해 손목에 살짝 손을 얹는 정도였다. 그의 손가락이 닿을 때마다 그것이 느껴지는 것이 싫었다. 그의 말은 들리지만 그가 속삭일 때 나는 비명을 지를 수 없어 더 괴로웠다. 나 이젠 못하겠어, 지수야. 식물인간을 간병할 생각은 없었어. 그는 그렇게 말했다. 나는 그 순간 처음으로 정말로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그날은 마야가 방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또 한 번 몰래 들어와 내 침대 밑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그녀의 몸이 움찔하는 게 느껴졌다. 두려움, 침묵, 곰 인형을 꼭 끌어안고 있던 작은 손. 그녀는 그 모든 걸 듣고 있었다. 나 역시 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번에는 그의 잔인함을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그를 보았다. 순수한 누군가가, 용감한 누군가가.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꿨다.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사실 혼수 상태에서 잠을 자는 것이란 정확한 표현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그날은 특히 깨어있는 느낌이 강했다. 몸은 여전히 무거웠고 침묵에 묶여 있었지만 내 마음은 소리치고 있었다. 누군가 내 목소리를 들어주기를, 그를 멈춰주기를, 그리고 마야를 지켜주기를. 그녀는 어린 나이에 결코 봐서는 안 될 것을 보았고 들었고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민혁이 나간 후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마야가 침대 밑에서 조심스럽게 기어 나오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의 작은 손이 내 손을 살짝 스쳤다. 미안해요. 그녀는 속삭였다.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숨어 있으려던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화가 나 있어서 혹시 당신이나 저한테 해코지 할까봐 무서웠어요.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 사람, 당신 안 사랑해요. 그녀의 말이 나를 무너뜨렸다. 그 단어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그 말을 하면서
부끄러워하는 듯한 목소리였기 때문이다. 그 어린아이가 말해야만 했던 진실, 그녀의 조심스러운 용기. 이후의 일들은 흐릿한 기억 속에서 조각처럼 남아있다. 그녀가 급하게 병실을 뛰쳐나가는 소리, 멀리서 점점 커지는 어른들의 목소리, 블레이크 박사의 침착하지만 단호한 말투, 어머니의 놀란 숨소리, 그리고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지는 그 정적. 나는 그녀가 모든 걸 말하는 걸 들었다. 그는 그녀가 죽었어야 했다고 말했어요. 마야의 목소리는 떨렸다. 뭔가를 끄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정말로 화가 나 있었어요. 그녀를 없애버리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어른들은 계속해서 그녀에게 물었다.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믿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느껴졌다. 하지만 마야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말을 반복했고, 그의 얼굴을 묘사했고, 그의 분노를, 침대 너머로 그녀를 내려다보던 그의 자세를 말해주었다. 그리고 곰 인형을 꺼냈다. 나는 그 순간까지 몰랐다. 그 곰 인형이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었다는 걸. 그녀의 친구이자 위로의 상징이었던 그 인형은 녹음 기능이 있는 장난감이었다. 블레이크 박사가 그녀의 감정을 다룰 수 있도록 주었던 것. 그는 그 인형이 고백을 담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녹음을 재생했다. 그리고 거기 민혁의 목소리가 있었다. 내가 기억하던 그 차가운 음성. 너 진짜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알아? 병원 침대에 묶여 있으면서 돈만 날리고 있다고. 그냥 죽기만 하면 다 해결될 텐데. 어머니는 숨을 삼켰고 아버지는 낮게 욕설을 뱉었다. 블레이크 박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다. 어떤 선이 넘어졌고 이제 행동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경찰이 호출되었다. 그 다음은 보지 못했지만 모두가 이야기해 주었다. 블레이크 박사는 민혁에게 연락을 했다. 급한 일이 생겼다며 내 상태에 변화가 생겼다고 반드시 와야 한다고 말했다. 민혁은 다음 날 병원에 나타났다. 짜증 섞인 얼굴로. 하지만 호기심은 감추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덫에 걸렸다는 걸 몰랐다. 이미 경찰은 병실에 와 있었고 블레이크 박사와 함께 방 한 구석에는 마야도 서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곰 인형을 꼭 껴안은 채였지만 그 작은 몸은 검처럼 단단해 보였다. 민혁은 처음엔 웃었다. 뭐야, 이게 진심이야? 겨우 혼잣말한 걸로 날 체포하겠다는 거야? 그녀는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하지만 블레이크 박사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그는 민혁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당신은 혼잣말한 게 아닙니다. 계획했죠. 그리고 그녀가 아직 살아있는 건 누군가가 당신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민혁은 얼어붙었다. 어린아이처럼 거짓말이 들킨 사람처럼 그 순간 감정이 폭발했다. 그래, 내가 그녀가 사라지길 바랐다면 뭐 어쩌라고.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여자 옆에서 평생을 썩으란 말이야. 그때 경찰이 다가갔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녹음 파일, 마야의 진술, 그리고 민혁 자신의 고백. 모든 게 갖춰져 있었다. 그는 수갑을 찬 채 병원을 떠났다. 그리고 그 순간 사고 이후 처음으로 나는 안도감을 느꼈다. 안전하다고 느꼈다. 나 자신이, 내 가족이, 그리고 마야가. 며칠 뒤 마침내 나는 눈을 떴다. 방은 조용했고 공기는 따뜻했다. 그리고 내 옆에는 다리를 의자 위로 올린 채 앉아있는 마야가 있었다. 그녀는 내 눈을 보고 두 눈이 커지며 울먹이며 속삭였다. 돌아왔구나. 나는 아직 말을 할 수 없었다.
목이 바짝 말랐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다. 하지만 나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녀가 내 손을 잡았을 때 나는 손가락에 힘을 주었다. 아주 미세했지만 분명한 움직임. 진짜였다. 내 몸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그 작은 움직임은 마치 기적처럼 주변의 공기를 바꿔놓았다. 그 다음 날 나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눈을 깜빡이는 연습을 했고 조금씩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게 되었고 점차 숨소리와 말소리가 다시 내 안에서 울리기 시작했다. 마야는 숨을 들이쉬고는 웃고 울고 다시 웃었다. 그녀는 내 침대 옆에 얼굴을 기대며 조용히 말했다. 내가 다 말했어. 당신이 아직 거기 있다고. 다들 안 믿었지만 난 믿었어.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의식이 또렷해진 채 눈을 감았다. 더 이상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무력해서도 아니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돌아왔고 이제는 집에 있는 것이었다. 이후 며칠은 고통과 따뜻함이 교차되는 시간이었다. 사운드는 점점 또렷해졌고 빛은 눈을 찌를 만큼 강하게 느껴졌지만 나는 그 모든 자극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내 몸은 여전히 낯설었다. 마치 다른 사람의 몸에 갇혀있는 기분. 하지만 마야는 늘 곁에 있었다. 그녀는 나를 두고 가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여러 번 했던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었고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버텼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운 세상 속 따뜻한 햇살 같았다. 내가 지쳐서 잠들어도 그녀는 여전히 침대 옆에서 곰 인형과 함께 있었다. 그 작은 인형은 내게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남았다는 증거였고 그녀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상징이었다. 의사들은 내 회복에 놀랐다. 특히 블레이크 박사는. 어느 날 아침 그는 병실에 들어와 모니터를 보며 말했다. 당신은 참 끈질긴 사람이에요. 그는 처음으로 의사로서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미소를 지었다. 나는 천천히 눈을 깜빡이며 응답했다. 말은 아직 어려웠지만 그 정도면 충분했다. 그는 이해했다. 마야는 내 손을 꼭 잡은 채 놓지 않았다. 어쩌면 그녀는 정말로 내 손의 주인이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빚지고 있었다. 진실을 말해준 것뿐 아니라 병원 침대 밑에 숨어있던 밤, 수많은 무언의 대화를 나눈 시간들,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바라봐준 사랑. 나는 점점 더 나아졌고 그녀는 그것을 믿었다. 어느 날 그녀는 물었다. 나 기억하죠? 당신 내가 이야기한 거 다 들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작고 조심스러웠다. 나는 대답하려 고개를 들었고 목 근육이 아직 약했지만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다. 그녀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럴 줄 알았어요. 당신이 거기 있다고. 그리고 그녀는 다시 그 말을 했다. 희망이 담긴 그 말. 혹시 아직도 내가 엄마 돼줄 수 있어요? 그 말은 내 마음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오래전부터 말라있던 눈가가 뜨거워졌다. 나는 거의 울 수 없었다. 체력도 바닥이었고 아직 내 몸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그 감정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짧고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로 하지 않아도 응이라는 의미가 전달되었기를 바랐다. 마야는 다시 묻지 않았다. 그저 웃었다. 마치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도록 참아온 숨을 내쉰 듯한 표정이었다. 그날 밤 복도 불빛이 희미하게 스며드는 병실에서 나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한 문장을 힘겹게 속삭였다. 네가 날 구했어. 그 말은 갈라진 내 목소리로 겨우 흘러나왔지만 마야는 분명히 들었다. 그녀는 멈췄다가
천천히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내가 모두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안에 있다고. 곧이어 블레이크 박사가 들어왔다. 그는 마야가 내 옆에 단단히 붙어있는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내 어깨를 조심스럽게 눌렀다. 두 분은 서로를 찾은 것 같네요. 그의 말은 말 그대로였다. 우리는 서로를 찾아낸 것이다. 어둠 속에서, 고통 속에서, 침묵 속에서.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 나는 침대에 반쯤 몸을 일으켜 앉을 수 있을 만큼 회복했다. 그리고 그때서야 모든 현실이 완전히 나를 덮쳐왔다. 민혁은 구속되었고 사업은 소송 중이었다. 언론은 곧 이 사건을 알고 달려들 것이 분명했고 내 이름과 명성 그리고 미래는 새로운 시련 앞에 놓이게 되었다. 대부분의 사업 계좌는 조사 중으로 동결되었고 이사회는 법적 신탁인을 임명해 회사 운영을 이어가고 있었다. 민혁은 공식적으로는 아무런 지위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는 단지 나와 결혼했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가졌다고 착각했지만 법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 나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다. 이름도 신뢰도 삶의 방향도. 하지만 그것은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두려웠던 것은 마야가 없었다면, 그녀의 작은 손이 밤마다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나는 결코 돌아올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마야는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다. 의료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회복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거기에 있었다. 밤마다 매일 말없이 곁을 지키며 나를 잊지 않았다는 단 하나의 사실로 나를 붙잡아 주었다. 사랑이라고 부르기에 너무 순수했고 계산 없는 신뢰였고 작고 어린 존재가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었다. 그녀는 내게 요구하지 않았다. 나를 바꾸려 하지 않았다. 그저 내가 존재한다는 걸 기억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랑으로 다시 살아났다. 서류가 마무리되고 후견인이 정식으로 승인되던 날, 우리는 병원 문을 함께 나섰다. 나는 마야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처음으로 진짜로 엄마가 된 느낌이었다. 마야는 고개를 올려 나를 보며 말했다. 이젠 아동병동 안 가도 돼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제는 집에 가는 거야. 우리는 많은 것을 갖고 있지 않았다. 단출한 아파트 하나, 함께 쓸 침대 하나, 그리고 여전히 브랜든, 이제는 내 과거 속 이름으로만 남은 그 사람의 음성이 저장된 곰 인형 하나. 하지만 나는 두려움 없이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나는 마야를 가졌고 그녀는 나를 가졌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건 생각보다 어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놀랄 만큼 단순하기도 했다. 더 이상 회의도 없었고 이사회도 없었고 완벽한 여자로 살아야 할 이미지도 필요 없었다. 나는 그저 아침에 일어나 마야에게 아침을 만들어주고 그녀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불쑥 찾아오는 악몽에도 깊은 숨을 쉬는 법을 배우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마야는 나보다 훨씬 빠르게 적응했다. 아이들은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자란다. 그녀는 냉장고에 그림을 붙이고 곰 인형을 소파에 앉혀놓는 것만으로 우리 집을 집으로 만들었다. 때때로 그녀는 조심스럽게 묻기도 했다. 그 사람 다시 올 거예요? 나는 짧게 대답했다. 아니, 절대. 내 말에 깃든 단호함은 내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강했지만 그 이후 그녀는 다시 묻지 않았다. 블레이크 박사, 아니 이제는 제레미. 그는 종종 우리를 찾아왔다. 처음에는 단순한 의학적 이유였다. 진료 후 경과 확인, 회복 상태 점검, 정기적인 추적 관찰. 하지만
곧 그것은 그 이상이 되었다. 마야가 낮잠을 잘 때면 우리는 베란다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대화는 조용했고 깊었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함께 있는 시간도 많았다. 우리는 트라우마에 대해 이야기했고 죄책감과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대한 복잡한 감정, 그리고 삶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누었다. 그는 내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다. 나의 침묵도 받아들였고 눈물도 담담히 지켜보았다. 어떤 날은 그저 함께 앉아 해가 지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했다. 나는 그의 존재가 부담스럽지 않다는 것이 이상하리만큼 익숙했다.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편안하게 느껴졌다. 그가 저녁을 처음 들고 왔던 날을 기억한다. 병원 근처에 있는 작은 태국 음식점에서 포장해온 따뜻한 음식이 담긴 봉투를 들고 문 앞에 선 그의 얼굴엔 조심스러운 미소가 떠 있었다. 병원 음식은 이제 지긋지긋하지 않아요? 나는 웃었고 그 웃음은 아팠지만 진심이었다. 그날 이후 그는 자주 들렀다. 때로는 음식을 들고, 때로는 책을 들고, 가끔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조용히 방문했다. 그리고 점점 그 감정은 감사해서 다른 무언가로 바뀌어 갔다. 빠르지도 않았고 계획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조용히 스며들듯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쌓이며 나는 그와의 조용한 대화를 기다리게 되었다. 마야가 잠든 밤이면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천을 느꼈고 서로의 고요함을 이해했다. 그건 사랑이라는 단어로 설명되지 않는 종류의 유대였다. 오직 솔직함으로만 이루어진 관계. 그리고 그게 지금의 내겐 가장 귀중한 것이었다. 그는 내가 마야의 법적 후견인이 되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을 때도 함께 있었다. 판사 앞에서 서류에 서명할 때 그의 손은 마야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판사가 법적 보호자 승인이라는 결정을 내릴 때 그는 우리 둘을 꼭 안아주었다. 마야의 첫 무용 발표회에도 함께였다. 무대 위에서 그녀는 신발끈에 걸려 넘어졌지만 금세 웃으며 다시 일어났다. 그는 그 장면을 보며 박수를 쳤고 나는 그가 곁에 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마음이 놓였다. 그는 내가 갑작스러운 기계음에 놀라 공황 상태에 빠질 때도 함께 있었다.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주고 내가 다시 숨을 고를 수 있을 때까지 옆을 지켜주었다. 그는 나를 고치려 하지 않았다. 나를 완성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저 내가 다시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었다. 어느 날 밤 마야가 우리 사이에 끼어 소파에 누운 채 잠들어 있을 때 그는 내 손을 가만히 잡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신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당신이 그녀를 구했어요. 하지만 그녀도 당신을 구한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에 또다시 뜨거운 것이 맺혔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다. 그 애 덕분에 나는 다시 사는 법을 배웠어요. 제레미는 내 손을 살짝 더 강하게 쥐었다. 이제 혼자 하지 않아도 돼요. 그것은 고백이 아니었다. 약속도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알아들었다. 그것은 하나의 초대였고 나는 말없이 마음 깊은 곳에서 응이라 답했다. 그날 밤 나는 알게 되었다. 아무리 깊은 상처가 있어도 사랑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을. 병원의 복도에서 차트를 들고 다가오던 목소리로, 침대 밑에 숨어있던 어린아이의 속삭임으로, 혹은 우리가 마침내 스스로를 되찾았을 때 조용히 다가오는 온기로 나는 준비되어 있었다. 다시 사랑할 수 있을 만큼. 2년이 흐른 지금 우리 집은 조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혼란이나 소음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소리였다. 웃음소리, 아직 미숙한 손으로 눌러대는 피아노 건반 소리, 아기 방에서 들려오는 울음.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들리는 지글지글하는 기름소리, 그리고 제레미가 흥얼거리는 익숙하지 않은 멜로디. 우리 집은 그런 소리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한때 병원 침대에 갇혀 있던 사람이었다. 목소리도 몸도 미래도 잃어버렸던 사람이. 하지만 지금 나는 맨발로 부엌에 서 있고 한쪽 팔에는 아이를 안고 있으며 식탁 너머에서는 소녀가 반짝이 펜으로 별을 그리며 "엄마, 이거 봐요" 하고 외치고 있다. 나는 이 평범한 소란이 너무도 소중하다. 내가 다시는 느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삶이었다. 그런데 지금 나는 그것 속에 있다. 살아서, 따뜻하게, 충만하게. 마야는 이제 언니가 되었다. 한 집의 구성원으로서만이 아니라 작고 용감한 수호자로서. 그녀는 동생을 사랑했다. 마치 그 아이가 원래부터 우리 가족이었던 것처럼. 책을 읽어주었고 자신만의 자장가를 만들어 불러주었다. 그리고 가끔 아무도 듣지 않을 때면 아기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넌 운이 좋아. 우리는 두 번째 기회를 얻었거든."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저릿해졌다. 그녀는 맞았다. 우리는 두 번째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그 기회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 물론 모든 날이 쉬운 것은 아니었다. 어떤 날들은 아직도 과거가 내 그림자를 밟고 다가왔다. 병원 기계 소리와 닮은 소음에 문득 숨이 멎을 것 같았고 향수 냄새 하나에 눈앞이 흐려졌다. 하지만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제레미는 단지 병원에서 나를 지켜보던 남자가 아니었다. 카메라가 꺼진 뒤에도 남아있었고 새벽 3시에 아기의 기저귀를 갈아주며 한숨 섞인 농담을 해주는 사람이었다. 마야의 머리를 따주는 법을 익히며 절대 짜증내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는 민혁이 남기고 간 자리를 채우려 하지 않았다. 그는 애초에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낸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그 자리를 내주었다. 어느 날 오후 마야가 곰 인형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왔다. 그 곰은 그녀가 병원 침대 밑에서 처음 나를 찾아왔던 그날 이후로 계속 함께해온 존재였다. 인형의 털은 조금 헝클어졌고 한쪽 귀는 살짝 접혀 있었지만 안에 들어있던 녹음 장치는 여전히 작동했다. 마야는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곰을 올려놓고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무엇을 말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 녹음은 재판에서 사용되었고 법원 기록 속에 봉인되었으며 우리는 다시는 그것을 들을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마야는 여전히 그 곰을 가지고 있었다. 아픔을 기억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견뎌낸 자신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다. "기억해." 내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난 그걸 잊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그걸 기억해야 하니까." 나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그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야." 우리는 녹음을 다시 틀지 않았다. 하지만 곰 인형은 여전히 그녀의 방 책장에 놓여 있었다. 사진 액자들, 색종이 꽃들, 그리고 그녀가 그린 그림 사이에 언덕 위에 셋이 함께 있는 그림.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떠 있었고 우리 위에는 온기와 사랑이 있었다. 가끔 그녀가 그 곰을 바라보는 걸 보면 나는 그것이 슬픔이 아니라 힘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 곰은 그녀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과 가장 밝은 순간을 모두 함께한 유일한 존재였다. 그리고 이제는 그저 그녀 이야기의 한 조각일 뿐이었다. 나의 이야기이기도 한. 사람들은 가끔 묻는다.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그 모든 걸 겪고도 어떻게 다시 일어섰어요? 나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한다. 누군가 곁에 있어줬다고.
가장 강한 사람도, 가장 유명한 사람도, 가장 힘 있는 사람도 아니었다고. 그저 한 아이, 고민형, 절대 포기하지 않은 한 의사, 그리고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내게 다가온 사랑. 그것이 나를 다시 살게 했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다. 그 사고 이전 회의실에서 날카롭게 발표하던 나, 고층 빌딩의 유리벽 뒤에서 완벽한 여성을 연기하던 나,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하지도 않고 비행기에서 사업 계획을 조율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지금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뜬다. 마야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제레미가 커피를 따르며 내 손등을 가볍게 스치는 그 감촉을 느끼며, 아기의 따뜻한 천이 내 가슴 위에 닿는 그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다시 살아가게 만든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더는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도,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갈 이유도 없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사랑한다. 완전하진 않지만 진짜인 삶을. 마야는 언젠가 말했다. 가족은 태어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말이 나를 멈춰 세웠다. 그렇게 단순한 말 안에 이토록 깊은 진실이 숨어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우리의 가족은 만들어진 것이었다. 진실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상처를 이겨낸 치유로부터,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부터. 나는 예전엔 이런 삶이 내게 올 수 있으리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알게 되었다. 이 삶이야말로 내가 진정으로 필요로 했던 삶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삶을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했다. 비록 시작은 어둠이었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를 발견했고 함께 빛을 만들었다. 때로는 우리를 구하는 존재는 가장 강한 사람도, 가장 목소리가 큰 사람도 아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작은 존재가 우리를 구한다. 병원 침대 밑에 숨어있던 어린아이의 목소리, 밤마다 손을 놓지 않았던 그 조그마한 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며 곁을 지켜주던 그 사랑. 내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낀 순간 세상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내게 말해주었다. 너는 아직 여기 있어. 그리고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믿어줄 때 우리는 다시 살아갈 수 있다.